자,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 내용부터 이제 차근차근 갈 건데, 각 단원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거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뭐 하다 보면 오겠지. 칠판 되게 높네 여기는. 자, 우리 일단 차례부터 한번 펴봅시다. 맨 앞에. 자, 하이탑 1권 책은 크게 세 단원인데요. 자, 첫 번째 직권의 변화가 보이죠? 자, 직권의 변화라는 것은 지구과학 파트, 그 중에서도 우리 땅하고 관련된 거. 우리 지표면, 초등학교 때 지표면을 배우죠.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땅이 어떻게 지형이 변하는지 배웠잖아. 그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지구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돌멩이는, 그리고 그 돌멩이를 이루는 광물, 알갱이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의 형태가, 모양이 변화되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힘. 이제 물리학이라는 파트에 대한 수업입니다. 각각의 힘들을 배우는데, 자, 각각의 힘을 배울 건데, 딱 맞췄네. 힘의 종류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힘들 말고도 우리가 2학년 때 배워야 될 힘들도 있거든요. 그냥 그것까지 미리 같이 배울게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가 바뀌면서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힘인 전기력에 대한 부분이 뒤로 넘어갔거든요. 중2 내용으로. 근데 힘의 종류들을 같이 연결해서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1학년 때도 한번 배우고 2학년 내용 들어가서 그거 나올 때 한 번 더 복습하고. 자, 그렇게 할 거고, 3단원 생물의 다양성. 뭐 동물, 식물 말고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배울 거고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이 4시간.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 뭐 안 지루하게 최대한 수업은 신경을 쓸 거고, 그 앞에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클리닉이라 해가지고요. 과제 체크하고, 여러분들 수업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나간 부분에 대한 문제는 풀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문제를 조금씩 더 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과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에 대한 수업 내용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 그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갈 거고, 아마 우리가 한 3월쯤 되면 한 명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너희들보다 이제 위에 형 오빠 한 명이 더 들어올 건데, 그럼 이제 총 4명으로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내용은 중등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중등에서 고등과정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제일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제일 앞쪽 페이지를 펴봅시다. 지구, 개 시스템. 다 나오지? 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 이거부터 할 게 아니지. 그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학의 개념부터 좀 잡고 갈게요. 과학의 각 단원별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과학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 중학교까지는 그냥 과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고1까지는. 그리고 고2 내용부터는 이제 과목을 쪼갭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글자의 뜻은 사물의 이치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뭘 배우냐? 운동, 물체가 움직이는 거. 움직인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고, 얘랑 움직임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그 운동을 만드는 힘, 어떤 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에너지. 크게는 요 세 가지를 배워요. 그 다음에 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제 이런 거니. 역학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소리, 빛. 맞죠? 다 에너지죠? 그 다음에 화학에서 다루는 화학적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아무래도 물리학이라는 과목은 좀 큰 세계를 다룹니다. 작게는 물체 한두 개가 움직이는 것부터 크게는 이 우주가,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죠? 우리 은하핵을 중심으로 우리 태양도 돌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목이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은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 화학. 물리학은 점점 공부를 할수록 큰 세계로 간다면, 화학은 반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갈까? 점점 작게 파고 들어가요. 화학에서 다루는 거는 물질의 상태와, 여기서 말하는 상태라는 건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만들어지는 성질, 그리고 성질을 가지는 것인 입자, 분자나 원자, 그 내부로 파고 들어가서 걔가 왜 그 성질인지를 설명하게 돼요. 왜 물은 100도에서 끓느냐, 이런 거. 왜 어떤 거는 자석이 붙고 어떤 건 안 붙냐, 얘는 왜 전기가 통하고 얘는 왜 전기 안 통하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목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부르고요. 맨 처음에 이 과목 어떻게 할지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물리화학만 먼저 쭉 할 거냐, 아니면 물화생지를 다 할 거냐를 좀 이야기했는데, 다 하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 물리학이나 화학은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기초 체력,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운동 종목, 아무거나, 어떤 거 좋아해? 배드민턴, 넌? 달리기, 배드민턴. 혹시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 운동 안 좋아해? 예를 들어서 봐봐.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고 발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을 움직여야지 내가 발이 꼬여서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는지, 맞지? 그런 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 훈련, 달리기 같은 체력 훈련을 하고, 그 뒤에 그때부터 이제 테크닉이 들어가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시간 끌기 위해서 위로 빵 쳐서 삥 날리면서 시간 끄는 기술도 있고, 맞지? 찬스다 해서 내가 세게 빡 때려서 쫙 꽂히게 때릴 수도 있고, 스매싱 때리는 척 하다가 톡 쳐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그때부터 생기는 기술들이잖아. 근데 이런 기술을 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해요? 기본 체력이 필요한 거지.
얘네들이 기본 체력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배우는 게 생명과학. 우리는 어떻게 음식물을 먹고 지금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과정. 동물은 어떻고 식물은 어떻고 세포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물체를 보고 물체를 느끼는가, 아픈 건 어떻게 느끼는가, 맛은 뭐가 맛이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생명과학. 크게 생태계로부터 작게는 세포까지 그 구조나 기능, 작용들을 배우는 것이 생명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이 필요해요, 사실. 중학교까지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려면 사실은 화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생명과학을 잘 하려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지구과학. 말 그대로 지구,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땅,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돌, 암석, 지구 내부, 지진 이런 거부터.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 뭐 바다는 어떻고, 공기는 어떻고, 그리고 달은 어떻고, 태양은 어떻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어떻고, 우리 은하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들은 어떻게 또 모여 있는가, 이 우주 전체는 어떤가, 최초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물리학과 화학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지? 지구에서부터 우주 전체로 공부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응용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해마다 학년별 그 교과서가 한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고,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교과서의 1학년 1학기 첫 단원은 지구과학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개를 이야기하다가 요 두 가지를 왜 이야기했냐면, 개라는 말을 물리나 화학에서 쓸 때 하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에서 쓸 때 뜻이 조금 달라요. 조금, 요만큼. 보통 얘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물리나 화학 영역에서는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말합니다. 봐봐. 그냥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비커에다가 물을 끓여. 내가 알코올 램프로 물을 끓일 거야. 그러면서 온도를 잰다라고 하면 어디에 온도를 잴 것 같아요? 비커 물의 온도를 재? 아니면은 우리 그 실험하고 있는 실험실 온도를 재? 비커 안에 물의 온도를 잴 거 아니야, 그지? 이 실험에서 말하는 개라는 거는 비커 하나를 보는 거야.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은 비커잖아, 지금. 비커 안에 물이 가열함에 따라서 언제 끓고 몇 도까지 올라가고, 물이 끓는 동안 온도는 어떻게 바뀌고, 야, 내가 과학실 온도가 궁금하겠어? 아니잖아. 그지? 물론 과학실에 대한 것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1학년 과정에서 있을 거야, 2학기 다른 거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뭐 가지고 실험하고 있다? 비커하고 실험하잖아. 그럼 비커 하나가 개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내가 관심, 자, 물체가 움직입니다. 지구가 도는 속력이 궁금할까요? 아니지. 굴러가는 물체가 궁금하잖아. 그럼 그 물체가 뭐다? 내가 생각하는 개인 거죠. 이런 걸 다루는 반면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개를 보느냐?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균형을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구성요소라는 거는 그 어떤 개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하나의 개 안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질을 주고받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볼까? 우리 생태계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1학년 3단위에 생태계의 다양성 뭐 이런 거 있었죠.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식물은 자라죠. 그지? 풀이 자라잖아? 그리고 그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이 있죠. 그지?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있죠. 그 육식동물까지 더 잡아먹는 더 큰 동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죠. 맞지? 생각해봐. 사람은 풀도 먹고 초식동물도 먹고 필요하면 육식동물도 먹고 맞죠? 그리고 이런 풀이나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혹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체를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화장을 하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그냥 자연 상태 우리가 완전 원시인 때를 생각해 보면 죽은 그 사체를 다시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자연에서 다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분해하는 녀석들도 있단 말이죠. 풀같이 광합성하는 애들을 우리가 생산자라고 할 거고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를 잡아먹고 사는 애들을 소비자라고 할 거고 얘네들을 다시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아이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있죠. 얘네들이 각각 혼자서 존재하나? 아니지. 끊임없이 자기가 사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막말로 먹고 먹히는 것도 영향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우리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과목을 여러분들은 과학으로 배웠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때 이전에는 자연이라고 했거든요. 그 과목을. 난 그 과목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 보호해야 된다, 자연 보호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참 어색한 단어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이 손대지 않으면 인간이 굳이 끼어들어서 딴짓하지 않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잘 돌아갑니다. 거기에 괜히 손대서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하나 들어줄까? 오늘 어차피 첫 시간이니까 많이 안 나갈 거라서 딴 이야기 많이 하면서 할 거예요. 좋지? 옛날 저기 캐나다에 빅토리아 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저기 저 캐나다 북부 오데호 쪽에. 생물학자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그 호수에 그 큰 섬 하나를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멸종 위기 중인 술록, 그 사슴 되게 큰 거 있잖아. 원래 루돌프가 술록이라고 그러죠. 응? 걔네들이 살고 있어요. 멸종 위기 중인데.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관찰했더니 되게 큰 섬을 술록 무리가 이렇게 빙 천천히 그 섬을 삥 돌면서 살아. 왜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는가 했더니 그 캐나다 지역에 사는 회색 늑대 무리가 그 술록 사는 지역 바로 옆을 따라다니면서 새끼들을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술록은 어느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 풀을 다 뜯어먹으면 이제 옆으로 이제 새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늑대들은 걔네들을 따라가면서 잡아먹고 이러고 있는 거지. 생물학자들 입장에서 술록은 지금 멸종위기종이잖아. 보호해야 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냥꾼들을 데려와서 저 늑대들을 다 때려잡자. 그래서 늑대를 싹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돼서 철수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해 봄이 지나 여름쯤이 돼서 그 섬에 갔더니 단 한 마리의 술록도 살아남아 있지 못한 거예요. 다 없어졌어. 왜 그렇게 됐을까? 몇 년 지난 뒤에 가봤더니 싸그리 멸종된 거예요. 왜냐하면 늑대들이 따라다니면서 술록의 술을 적당히 잡아 먹었고, 그래서 그 술록들은 너무 많이 안 늘어난 상태로 움직여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다녔고, 그리고 걔네들이 섬을 한 바퀴 삥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동안 풀이 자라 있었던 거야. 근데 늑대들이 다 죽었어. 그럼 술록들이 움직여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섬 전체에 쭉 흩어져서 술록이 살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풀이 자랄 시간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섬 전체가 어떻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토화된 거죠. 풀이 하나도 없는 그냥 흙이 된 거야. 그럼 술록 입장에서는 섬에 더 이상 뜯어먹을 풀이 없잖아. 그럼 그 섬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강을 넘어서 도망가거나 혹은 거기서 굶어 죽거나 하면서. 사람이 손댔다가 망했죠. 가만히 놔뒀으면 지네들끼리 그렇게 계속 살았을 거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요런 게 과학이고 자연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생님이 과학 공부를 쭉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할 거예요. 일종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밈 비슷한 건데, 하찮은 닌겐이라고. 일본어가 좀 섞여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스스로를 되게 하찮은 존재로 봐야 돼요. 지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 전체 역사를 이번에 아바타가 3시간짜리 영화인가 그렇다는데 3시간은 좀 무리니까 24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 봅시다. 지구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24시간짜리 초장편 영화로 만들면 인간은 언제 나오는지 아냐? 엔딩 크레딧 쿠키 영상에 나옵니다. 3시간 끝나고 끝 하고 자막 막 올라간 뒤에 쿠키 영상 잠깐 보여주잖아. 그때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틀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원리나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배운다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 안 돼요. 나도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고. 알겠죠? 자, 어쨌거나 개. 자, 그러면 지구개는 어떤 거냐? 지금 저기 보니까 뭐 생태계, 소화계, 태양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구계. 여기에 보는 설명만 한번 해보죠. 생태계.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리고 환경. 자, 소화계. 요거는 아마 우리가 2학년 때 배울 건데요. 소화계라는 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 중에 음식물의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인 걸 소화계라고 해요. 굳이 따지면 입, 식도, 위, 간, 요쯤에 보자. 식도, 위, 간, 작은 창자, 큰 창자, 요렇게. 근데 여기에 몸이 이자도 있을 거고, 여기 이런 걸 다 소화계라 그러겠죠?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을 말합니다. 황성인 태양과 수금지화, 목토천해라는 행성. 그리고 옛날 명왕성이라고 불렸던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같은 외소행성과 화성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 그리고 행성들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해성들 다 합쳐서 우린 태양계라고 할 거고요. 자, 지구계.
드디어 지구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렇게 5개를 저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책에 난 개인적으로 지구계 그림은 저렇게 그리면 잘못됐다라고 보는 편이라서 선생님 나름의 지구계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느냐? 작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 밖에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요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요렇게 박스를 쳐주면 지구계가 완성이 돼요. 자, 뭐냐? 일단 오늘 우리가 배울 직권이 있습니다. 자, 직권이란 지표면에서부터 지구의 내부 핵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각과 지구 내부 전체를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돌로 돼 있겠죠. 흙이라고 부르는 토양과 암석, 그 다음에 지각, 멘틀, 그리고 핵,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물론 핵은 외핵, 내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수권. 수권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빼기 수증기 뺀 거. 수증기는 기권에 속합니다.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은 어떤 형태냐? 제일 많은 게 해수. 이제 소금물이죠, 바닷물. 그거 말고 나머지를 우리가 담수라고 부르는데 민물. 민물 중에 제일 많은 건 어디일까요? 강? 꼴등입니다. 민물 중에 제일 많은 건 그렇죠.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 중에 수증기를 빼는 이유가 뭐냐? 기권에 있어요. 기권이란 말 그대로 대기권이 대기권. 지표에서부터 위로 1000km 정도 높이까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층을 말하고 여기에 이 수증기가 뭘 나타내느냐?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가요. 왜? 얘가 기상현상을 만들어. 날씨를 만드는 건 수증기가 한단 말이야. 부산이 그래서 우리가 기권 공부를 쭉 잘 하다 보면 선생님이 되게 다행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왜 부산은 눈이 안 오나? 그리고 그나마 선생님은 이제 부산 여기서 반대쪽에 살아요. 거의 대각선 반대쪽에 삽니다. 오는데 1시간 걸려요. 해운대 사는데 여기는 그나마 눈이 좀 옵니다. 부산 중에서도. 부산 중에서도 여기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이쪽은 좀 오는 편이에요. 저기 넘어가면 안 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도 배워요. 부산보다 더 남쪽인 목포에도 눈이 오는데 왜 부산은 안 오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그럼 여기가 기권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 빈칸이
여기가 생물인 거죠. 사실 생물권은 지구과학 파트보다는 생명과학 파트에서 따로 배웁니다. 그때 배우시면 되고,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요 바깥. 말 그대로 태양이나 달, 사실 우리 지구 입장에서 바라보면 태양과 달 둘 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구에. 태양은 사실 우리 지구에서 작동하고 있는 대부분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게 태양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쌤, 그럼 달은 왜 중요한데요? 달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어요. 빛은 별로 영향 안 해. 달은 스스로 빛 안 나잖아. 태양빛 반사하는 거예요. 진짜 시골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 날씨 맑은 보름달인 날 보면 되게 환하게 보여. 근데 그게 달빛이라고 하는데 달빛이 아니라 태양빛입니다. 태양빛을 달이 반사한 게 지구로 비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나는 거 아닙니다. 별은 빛나는 게 맞는데 달이나 행성은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달이 중요하냐? 밀물과 썰물이 달 때문에 생겨요.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닷물 있잖아. 얘네들이 지구에 빙빙빙 도는 원심력하고 합쳐져서 달이랑 달 반대쪽으로 양쪽으로 끌려가거든, 바닷물이. 그러면 달 있는 쪽이나 달 반대쪽은 바닷물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 달하고 수직인 동네는 바닷물이 쭉 내려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잖아. 하루 한 바퀴 삥 돌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 물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데. 알겠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 갯벌이 생길 수 있겠죠. 맞지? 바닷물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우리 소위 조간대라고 부르는 갯벌이 생길 거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다대포 해수욕장만 나가봐도 알잖아요. 밀물일 때 물 잔뜩 들어왔을 때랑 썰물 때 물 쫙 빠져나갔을 때 모래사장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살던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때는 물 속에 있다가 어쩔 때는 물 밖에 있다가 적응을 차근차근 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땅에서 우리 식물들이 살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도 중요하죠. 얘네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우주에 대한 개념들, 요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배워야 될, 오늘부터 쭉 해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 그 중에 한 2주? 네, 선생님 볼 때 2주, 길면 3주 정도에서 우리는 직권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대략적으로 뭘 공부할지는 알겠다, 그지? 자, 여기에는 뭐 이제 각 권역별로 되게 뭐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일단 칠판 주에 좀 가져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크게 한번 봤습니다. 자, 얘네들끼리 주고받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화 해운대 봤어요, 혹시? 안 본 사람 없겠죠. 나름 천만영화고 명절 때마다 해주는데, 그지? 영화 해운대에 보면 쓰나미가 생기잖아요. 쓰나미는 어느 영역 때문에 어느 영역에 변화가 생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쓰나미는 우리가 지진해일이라 그러거든요. 지진해일입니다. 땅에 큰 지진이 생겼기 때문에 바다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생겨서 해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쓰나미는 여기서 일로 간 거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흐르는 강물 때문에 상류에서는 V자 계곡, 상류에서 중류로 꺾어져 내려올 때 선상지, 그 부채꼴 모양의 흙, 퇴적지대. 그 다음에
곡류를 지나면서 우가코도 생기고 하류의 우리 여기 을숙도처럼 삼각주도 생기죠.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그지? 방금 거는 뭐가 뭐에 영향을 준 건데요? 강물 때문에 땅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수권에서 직권이 되는 거지.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따뜻한 바닷물의 열 에너지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상승기류가 강한 저기압이 생기는 거거든. 그게 태풍이에요. 그러면은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태풍이죠.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기권에서 수권으로. 비가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암석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 배우는데 저기 사막에 가면 버섯 바위 있죠. 밑에는 이렇게 좋은데 버섯 모양 위에만 돌이 커다란 바위가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 그거는 바람이 돌을 깎은 거죠. 맞지? 화산이 터져서 화산가스가 공기 중에 가득 찼다. 이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죠.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당연히 생물하고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됐지? 자, 그럼 15쪽 가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너만 아까 설명 못 들은 것 같아서. 이거 선생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수업 영상은 아마 토요일 저녁쯤 되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복습할 때 쓰시면 됩니다. 다른 편집은 안 해요. 귀찮아서. 자, 직권의 구조. 자, 그럼 우리 지구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를 보는데요. 자, 탐사 방법 첫 번째. 직접 탐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책에는 뭐랑 뭐가 나와 있냐면 시추와 화산 분출물이라 돼 있는데, 시추, 말 그대로 파보는 거죠. 직접 파면 되잖아. 땅속을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사람이 만든 터널이 몇 킬로라더라? 저기 러시아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 땅을 이렇게 원뿔 거꾸로 한 것처럼 계속 빙빙빙 돌아 파고 들어가가지고 몇 킬로미터 파고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우리 지구 거기서부터 판 데까지는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섭지라고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시추. 사실 생각하면 가장 확실하지만, 그죠?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낫다. 그 대신에 시추. 가장 확실하지만, 우리 인간의 과학 기술력으로는 파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깊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요, 압력이 증가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잖아. 내년 이제 3월에 들어가겠죠. 요 단원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수업 나가다가 수업 진도에 여유가 있으면 정말 재미없는 영화 하나를 틀어줄 거예요. 코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가끔씩 이것도 명절에 하더라.
무슨 영화냐면 지구 내부 구조 중에 외핵이라고 액체로 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게 액체로 되어 있고 주성분이 철인데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자기장 덕에 우리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철새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뭐 등등등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 근데 이 자기장이 없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풍이나 여러 가지 우주 방사성 입자, 우리 생명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으로 인한 보호막이 한 겹이 없어진 상태로 그냥 지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들어가서 해결을 하겠답시고 지구 외해까지 파고 들어가는 SF 환타지 스릴러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코믹. 과학 강사인 입장에서 코믹. 그냥 보면 이제 SF 환타지 영화인데 그 지구 내부 이런 것들 설명이 나오는 것 때문에 가끔씩 학교에서 보여줬다는 학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온도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무작정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각 정도밖에 못 팠어요. 자, 그리고 시추법이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접 파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 시추법은 이건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가끔씩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죠. 크리스마스나 혹은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왔어. 이게 일반 생크림 케이크인지 안에 카스테라 빵이 있는 케이크인지 아니면 커스터드 크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크림과 과일로 만든 케이크인지 빵이 있는 케이크인지 케이크 내부 구조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시추를 할 수 있느냐? 펄 들어간 음료수 빨대 있죠. 굵은 빨대. 물론 이거를 직접 하면 엄마한테 혼납니다. 티 안 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들키면 혼날 수도 있는데 케이크 위에 딸기를 딱 들어. 그 빨대를 그 딸기 들어올린 그 자리에 세로로 푹 꽂아. 그리고 빨대를 쭉 들어 올려. 그럼 구멍이 쑥 뚫리고 빨대 안에 케이크 쭉 딸려 올라오죠? 그 구멍을 딸기로 막으면 돼요.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빨대를 쭉 들어보면 어떻게? 케이크 내부 구조 단면이 빨대에 그대로 딱 찍혀서 그대로 올라오잖아. 케이크 내부 구조를 우리는 알아내는 시추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직접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파이프 같은 탐사관을 넣어서 쭉 뽑아 올리든지 땅을 그렇게 하면 지구 내부 구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시추라고 합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우리가 파서 꺼내지 않으려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뭐? 화산 분출물. 자,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보다 더 깊은 데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산이 터지고 마그마가 터져 오를 때는 보통 지하 100km 정도까지의 물질이 마그마에 녹아서 올라오게 돼요. 시추는 우리가 수 킬로미터까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화산 분출물 조사가 좀 더 좋죠. 많이 깊은 데까지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지구 내부, 우리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잖아.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탐사하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만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응? 그 더 깊은 데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잠시만. 자, 간접 방법. 자, 직접 안에 봐봐. 결국 시추는 내가 퍼내는 거고 화산은 지가 터져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둘 다 볼 수 있는 깊이나 한계가 있다 이 소리죠. 네. 자,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 첫 번째 지진파. 사실 지구 내부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치면 병원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몸 내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흔하게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죠. 좀 심하게 다쳤을 때는 CT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동원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혹은 좀 되게 안 좋거나 할 때는 엑스레이로 판별이 안 될 때는 MRI라는 것을 찍어요. 혹은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쓸 때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몸 내부를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 엑스레이 찍어본 적 있죠? 뭐가 나오던가요? 화면에 뼈가 나오죠. 왜냐하면 X선이라고 하는 방사선 파장을 우리 몸에다가 쏘면 뼈같이 밀도가 큰 녀석들은 X선이 통과가 잘 안 돼요. 통과가 좀 잘 안 되면 뒤에 이제 꺼멓게 이제 타는 거지. X선에 의해서 인화지가. 그리고 뼈는 통과가 안 됐으니까 하얗게 나오는 거야. 뼈가 하얘서 흰색이 아니고 거기가 X선이 안 지나가서 하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운동하다가 좀 심하게 다쳐서 뼈가 어디 금이 가거나 했다. 그럼 금 간 데는 금 안 간 데보다는 사이 그 부서진 틈을 타고 X선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뼈에 금간 자국이 보이는 거야. 요런 식으로 하는 게 X선. MRI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다가 X선은 방사선이니까 너무 많이 맞으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뭐를 쏘느냐? 자기장을 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것의 성질이 물질마다 그걸 자기장이 통과할 때 세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석, 그러니까 철이나 자석 같은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을 통과하면 자기장이 세지고요. 구리 같은 녀석을 통과하면 자기장이 약해져요. 이게 그런 금속 말고 우리 사람의 몸을 쭉 찍잖아. 근육을 지나갈 때, 뼈를 지나갈 때, 연골을 지나갈 때, 신경을 지나갈 때, 혈관을 지나갈 때, 뭐 지방을 지나갈 때 등등등 그 모든 우리 몸 안을 구성하는 물질마다 자기장 통과하는 성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를 입체적으로 쫙 찍으면 우리 몸에 뼈는 어떻고 신경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쫙 다 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럼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비싸죠. 비싼 이유가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어린 아기들을 임신하고 있는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X선이 우리 어른한테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아이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돌고래처럼 초음파 장치를 써요. 그러면 당연히 초음파도 이게 들어가서 튕겨 나오는 거를 가지고 메아리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재잖아. 그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몸 안에 뭐 뼈나 근육, 뭐 염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는 다 직접 보는 거 아닌데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진파라는 거는 인공 지진을 만들어서 인공적인 지진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지진이 생겼을 때, 지진거리가 생겼을 때 그 지진을 측정하는 전 세계의 관측소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관측소에서 그러니까 지진이 터지고 몇 시가 됐을 때 그걸 관측하게 되었느냐 등등등을 가지고 되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지구 내부가 어떤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지진파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공지진과 도달 시간을 바탕으로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전체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 지진파를 이용한 연구입니다. 아니면 가끔씩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어디 갑자기 꽝 하고 소리 날 때 있잖아. 그건 이제 어디 공사한다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것도 있고, 땅에서 올리면 이제 그런 터널 공사 같은 거 한다고 폭탄 터뜨린 거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아이러니한데, 운석이 뭔지 아는 사람. 운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주에서. 쉽게 말하면 별똥별이 타다가 다 안 타고 땅에까지 떨어진 게 운석이에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우주적 관점에서는 티끌이나 먼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 여러분들 책상 크기 정도 되는 바위 덩어리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잖아? 안 보입니다. 책상 하나 크기 가지고는 티도 안 나요. 책상 한 4개 정도 크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슉 하고 지나가는 별똥별이 돼요. 이 교실 한 4분의 1? 그러면은 쭉 떨어진 뒤에 흔적이 차차차차 남는 별똥별 있죠. 별똥별이 쭉 떨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지는 자리가 꽤 남는 거 있지. 요게 이제 우리 교실 한 4분의 1? 그럼 한 우리 교실 반 개 정도 이상. 그럼 졸라 큰 거지, 우리 생각에. 그죠? 그 정도 떨어지면 요만한 거 하나 남아요. 그 정도가 우주에서부터 떨어져야 땅에 요만한 거 하나 떨어요. 요만한 손목, 우리 주먹만한 거. 그치?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진주에 떨어졌죠. 그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계에서 뭐 한 몇천만 원 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밭주인은 최소 몇 억 이상 아니면 안 주겠다 막 그래야 난리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언제더라? 러시아에서 동계올림픽가 이제 김연아 마지막으로 그 올림픽 나갔던 해. 억울하게 은메달 땄던 그 해. 그 해 금메달 안에 운석 조각 넣어줬죠. 그 올림픽 준비하던 기간 중에 그 러시아의 별똥별 되게 큰 게 떨어졌거든. 그거 이제 주워다가 조각 내서 금메달에 한 조각씩 넣어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되게 뻔한 물질만 들어있으면 별로 안 비싸. 근데 우리 진주에 떨어진 걸 왜 그렇게 비싸게 받으려고 했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떨어졌는데 몇 시 몇 분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번째 운석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이게 운석에 떨어진 자국이다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별똥별이 막 떨어졌다, 뭐, 떨어져서 뭐 마을을 박살냈다, 뭐 그런 옛날 조선왕조실록이나 옛날 그 이전에 뭐 고려사나 삼국사기 이런데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록과 함께 실물이 남아있는 유일한 덩어리잖아. 흔하면 싸요. 유일하니까 비싼 거야.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봐.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길에 있는 전부 모든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반지가 비싸겠냐, 싸겠냐? 그렇겠지. 이해가 돼요? 화석 같은 거 원래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화석이 삼엽충하고 암모나이트 말고 삼엽충 화석 되게 쌉니다. 하나 1,000원 하나?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삼엽충 화석 이런 거는. 삼엽충, 유공충 이런 거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진짜 흔하거든. 이런 건 몇천 원 안 해. 화석 하나 요만한 건데. 저기 해운대 센터 북카페 아마 화석이 몇 개 굴러다니지 아마? 진짜다. 다음에 사진 찍어 올게. 학원에 해운대는 이제 학생들 와서 일찍 오고 나면 공부하라고 그 독서실 비슷한 북카페가 있거든요. 책도 막 꽂혀 있고. 그냥 학생들 보는 책 사이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그 정도로 쌉니다. 자, 운석.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애초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런 이제 우주를 떠돌던 운석이 되기 전에 이제 바위 같은 물질들이 뭉쳐져서 지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돼요. 그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같을 것으로 추정되죠.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이제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확률. 운석이 떨어졌고 그 운석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유기물이 발견되었다. 이러면 이제 지구 생명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막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온 고압 실험. 무슨 소리냐면요.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 무엇이 과학적이고 무엇이 과학적이 아닌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기준은요. 인풋이 같을 때, 입력값이 같을 때 똑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가 과학적이다와 아니다의 결정판이에요. 과학적이라는 거는 원래 과학이라는 과목의 뜻이 그래요.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들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정리한 것을 과학이라고 해요. 봐봐. 산에 올라갔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절로 튀었다. 저쪽 길이다. 과학적이냐? 이건 아니죠. 왜? 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랜덤이니까. 그게 과학적이라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침 뱉고 다시 쳤을 때 똑같이 또 튀어야 돼. 근데 칠 때마다 다르게 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잖아. 원인 결과 사이에. 그 대신에 의외로 과학적인 걸 말해줄까요? 관상. 사람 외모 딱 보고 첫 인상을 가지는 거 있잖아. 우리가 소위 첫 인상이라는 거. 자,
학교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초6이니까 그동안 최소 6명. 거기에 뭐 학년별로 그 예체능 전담교사까지 하면 최대 한 대여섯 명의 선생님을 만나봤잖아. 그지? 그리고 뭐 그동안 만나본 학원쌤들도 있을 거고, 응? 뭐 유치원 선생님도 기억에 있으면 있을 거고, 그죠? 딱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죠. 저 선생님은 왠지 착할 것 같으니까 좀 더 개겨도 되겠구나. 저 선생님은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욕할 뻔했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딱 겪어보니 비슷하죠. 꽤나 많이 비슷하지. 그럼 그것도 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 사실 있습니다. 억지로 핑계를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면 배우는데, 사람이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 신경질적으로 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소화기관의 활동이 되게 안 좋아져요. 원래 사람의 몸이라는 게 딱 집중을 하고 되게 날카로워지고 예민한 신경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소화기관 작동이 쫙 멈춥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5교시쯤 이제 4교시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난 뒤에 그때는 몸의 작용들이 뭘 해야 되느냐? 소화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소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머리를 돌린다던가 이런 쪽에는 이제 줄을 놔버려요. 긴장을 풀어버려. 그러면 당연히 심장도 천천히 뛰고 숨도 천천히 쉬고 뇌에 피도 많이 안 올라가 뇌도 좀 쉬는 모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졸리는 거야. 그냥 밥 먹고 나면 졸린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여기에 덜 돌아가서 그래. 그러면 봐봐. 신경질적인 사람은 소화기관의 기능이 강하다 약하다? 약할 수밖에 없겠죠. 주로 여기에 막 도니까 여기는 안 돌아가는 거야.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찔 확률이 많다? 살 빠질 확률이 많다? 살 빠질 확률이 많지. 그리고 평소 계속 스트레스를 내고 막 짜증을 내다 보면 눈이 이래 되지. 그걸 한 몇십 년 살잖아? 그 얼굴에 굳어요. 그리고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느긋해지잖아, 성격이. 그러면은 소화도 잘 되고 살이 찝니다. 선생님이 성격이 바뀌고 살이 확 쪘어요. 그래서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60kg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 이렇게. 지금 내 몸무게 한 반밖에 안 나간 거죠. 먹는 거는 그때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선생님 친구들이 나한테 가르쳐 뭐라 그랬냐면 냉혈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이라면서 인간기계 뭐 그랬는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사는데 뭐 내가. 자, 고온고압 실험은 뭐냐? 지구 내부의 어떤 상태일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내부의 예측값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물질이 어떤 상태로 놓여지게 되는지, 온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일 때 철은 어떤 상태가 되고 뭐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실험실 안에서 똑같은 환경을 구현할 수 있잖아요. 실험 장치로. 그걸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재현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재현성을 바탕으로 지구 내부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상태를 예측하게 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는 지구 내부가 아마 이렇지 않을
될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왜? 확인된 바는 없죠. 파고 들어가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 와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쉴게요. 자, 그 결과. 자, 결국 우리는 지진파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됐냐면, 지금 여기에는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좀, 심화 설명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심화라서 현재 여러분들의 중등 교과서에는 아마 단원 뒤쪽에 추가 내용 이런 형태로 돼서 아마 들어있거나, 혹은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따로 더 가르쳐 주시는 내용일 거고, 교과서 메인 내용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시험 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진파는 결국 땅속의 어떤 지점에서 뭔가가 빵 진동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땅이 부서지거나 끊어지거나, 단층이라 그럽니다. 지층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혹은 화산이 터지거나 하면서 진동이 생겨요. 그 진동이 시작되는 곳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고요. 진원에서부터 거의 이제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땅의 표면에 도착하는 곳은 결국 진원 바로 위가 제일 먼저 도착이 되겠죠. 우리는 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에 이제 지진 떴을 때, 지진이 생겼을 때 지도상에 별표 쳐놓은 곳이 결국 진앙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뭐 신문기사나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뭐 지하 어디 얼마쯤에서 생긴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이 지진파의 종류의 P파, 영어로 primary wave라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파, 첫 번째 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S파, secondary 파라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하는 파가 있습니다. 물론 고등과정에 가면 L파라고 해서 세 번째 지진파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지금은. 이게 P파와 S파가 있어요. P파는 종파라고 해가지고요. 지진이 퍼져나갈 때 앞뒤로 흔들리는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무지개링 알아? 무지개링 장난감. 학교 근처 문방구나 혹은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온갖 잡상인들이 가져와서 파는 장난감 중에 하나로 사고 나면 일주일 안에 버려야 되는 장난감이죠. 뭔지 알아? 그쵸, 이거. 주룩 내려가는 그렇죠. 일주일 안에. 내가 그 30개를 샀다. 다른 용도 아니고, 순수하게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지진을 파동이나 지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샀어. 30개를 넘게 샀어, 생각해보면. 그 중에 70%는 학생들이 엉클어 먹었고요. 25%는 내 옆자리 선생님들이 엉클어 먹었고요. 5%는 내가 엉클었어요. 자, 그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선생님 손에. 앞뒤로 흔들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흔들면 그 좁아진 부분이 이렇게 쪼르륵 갔다가 쪼르륵 돌아오죠.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모이고 여기 이렇게 빽빽하게 모이고 사이는 이렇게 널널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이 P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면 여기로 올 때 땅이 이렇게 흔들리겠지. 이해가 되죠? 네. 건물을 아래 위로 흔드는 효과가 있는 게 P파죠. 네. 자, S파는 횡파라에서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위아래로 흔들려요, 땅이. 앞뒤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가 나겠죠. 예, 예, 예. 이해가 되죠? 얘는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6에서 8km) 정도로 옵니다. 1초에. 얘는 (1초에) 3, 4km 정도로 와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냐? 같이 생기거든, 맨 처음에. 그럼 물어보자. 둘 중에 뭐가 먼저 도착해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 당연히 P파가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S파가 도착하겠죠. 그러면 물어볼게. 지진이 가까운 데서 생겼을 때랑 먼 데서 생겼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는 속도? 오는데 걸리는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지진파를 재다 보면 지진이 없을 때는 진동이 없을 거 아니야. P파가 도착하면 지진계가 떨리겠죠. 지지지지지지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도착해? S파가 도착하죠.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시간. 여기를 우리는 PSC라고 하는데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진의 뭐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어요. 어디서 터졌는지를 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얘는 이만큼 속력으로 오고 얘는 요만큼 속력으로 오니까 계산하면 이 시간 차이를 알면 내가 측정한 곳에서 지진이 터진 곳까지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지가 나오죠. 그지? 근데 관측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 몇 킬로, 여기서 몇 킬로, 여기서 몇 킬로, 여기서 몇 킬로 하면 어디서 터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종파와 생파라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걸 설명해야 지구 내부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종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가 가능합니다. 근데 생파는요, 고체에서만 통과가 돼요. 왜냐면 봐봐. 요렇게 각각의 땅 물질들이 있는데 앞뒤로 흔들리면 얘가 흔들리면서 앞에 입자를 때릴 수 있잖아요. 지가 직접. 그럼 얘가 흔들려서 그 다음 입자를 또 치고 전달이 되잖아. 얘는 그래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도 액체나 기체처럼 입자들의 인력이 강하지 않아도 그 충돌로 탕탕탕탕탕탕 전달이 되지. 근데 횡파는 생각해봐. 여기 입자가 있어요. 여기 입자가 있어.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얘가 아래 위로 흔들려. 얘가 흔들린다고 얘가 흔들려야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액체나 기체같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당기는 인력이 약하면 얘가 흔들린다고 얘가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흔들 수 있을까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면 되죠. 그럼 강하면 얘가 이렇게 끌려올 거 아니야. 무슨 소리? 예를 들어 선생님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야구 경기하고 왔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야구하는 이제 우리 학원 말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다른 학원 선생님인데 나처럼 야구 좋아하는 선생님들 와서 같이 야구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태어난 게 부산이다 보니까 롯데 팬이에요. 아이러니하게. 천형이죠, 이거는. 씨발. 근데 가끔씩 보면 타 지역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온 선생님들 있잖아.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원래 롯데 팬이 아니잖아. 부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그죠? 가끔씩 LG 팬도 있고 기아 팬도 있고 뭐 삼성 팬도 있고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그거 생각해보자. 기아 팬이다. 롯데랑 기아가 둘 다 야구를 정말 잘해서 가을 야구를 했어. 그래서 이제 뭐 플레이오프나 뭐 한국 시리즈인데 사직에서 야구 경기를 한다 쳐.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나는 그래도 그런 장면을 봤단 말이야, 어릴 때. 근데 아니면 그냥 플레이오프 아니더라도 롯데랑 기아가 경기한다고 해서 같이 놀러를 갔어. 근데 롯데가 이기고 있어. 롯데 팬들이 신나서 파도 타기 원하고 있어. 와! 기아 팬이 흔들릴까요? 봐봐. 입장할 때 빽빽해서 뒤에서 누가 밀면 오 하고 앞으로 다 밀리지. 이게 종파야. 요렇게 전달이 되는데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어. 이건 횡파죠. 옆에 기아 팬은 내가 신나서 파도 타기 하든 말든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밀 필요가 없지. 일단 횡파로 파도 타기 응원을 강제로 시키는 법. 간단해요. 선생님 손목과 그 선생님 손목을 수갑으로 묶어버리는데. 그리고 그 옆에 선생님과도 수갑으로 묶어버리면 돼. 강력한 인력이 생겼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올리면 팔목 걸려서 올라와야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횡파는 고체에서만 전달이 돼. 종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되고. 그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내는 힘이 크면 이런 파동 전달도 더 강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본 상태로 18쪽의 지진파 속도 변화 그래프를 보는데, 저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 꺾을게요. 저렇게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로축이 속력, 가로축이 깊이. 자, P파가 실제로 요렇게 갑니다. 처음에 일정하게 이렇게 좀 가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속력이 쭉 증가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P파 속력이 뚝 떨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다시 올라가. P파. 요게 P파죠. S파는 여기서 끝이에요. 요 안으로 전달이 안 돼. 지금 그래프가 그 그림이에요. 이 깊이들을 봤더니 요게 우리 층상 구조 설명하는 그림. 여기가 한 5에서 35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가 2,900km. 요 깊이가 5,100km. 그리고 지구 중심이 6,400km거든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거의 속력이 늘지 않고 일정하게 되게 짧은 구간인데 일정하게 속력이 유지가 돼요. 그러고 속력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압력이 커지고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S파가 전달이 안 되네. 여기가 액체라는 소리죠. 기체가 아닌 거는 얘가 속력 전달돼서 감소되는 속력이 기체면 더 심하게 줄어야 되거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속력이 갑자기 확 뛰죠. 그럼 요 안에는 다시 고체라는 소리인 거야. 여기 둘 다 액체면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변하진 않아. 연속적으로 변해야 되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진파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요렇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권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16쪽이에요. 알겠어요? 필기는 조금씩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노트 없죠, 지금? 있어? 그럼 노트 꺼내서 이제 여기부터는 좀 필기를 합시다. 지금 요거 필기하자. 자, 여기 좀 나눠놓고 이쪽을 요 그래프를 좀 쓸 거라서. 자,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각. 자, 지표면에서부터 모호면까지. 원래 요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 이름인 거 눈치를 채죠. 이제 그리고 왠지 저기 동유럽 내지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죠. 이름 느낌상 그지? 자, 이 모로비치시라는 과학자가 지진파의 성질을 가지고 쭉 이제 지구 내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지진파가 전달될 때 그 속력이 갑자기 쫙 증가하는 경계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요. 대륙과 해양에서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떤 지구 내부 구조 모델을 알고 있냐면 이런 거야. 지각이라고 하는 우리 지구 제일 겉표면의 바위 덩어리들이 그 안쪽 멘틀이라고 하는 층 위에 둥둥 떠 있는 형태에 가까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산이 높은 곳 있잖아. 산이 높은 곳일수록 이렇게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각이. 그리고 해양, 바다는 이게 별로 안 두꺼울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해양 지각 위에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가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고, 요거는 대륙 지각, 여기는 해양 지각. 이렇게 볼 때 요 경계면이 모호면인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층이 뭐가 된다? 우리가 뒤에 배울 멘틀이라고 하는 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리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는 대륙과 해양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와 밀도 성분이 달라서 그래요. 주로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기 흔한 돌 중에 하나가 화강암이에요.
어떤 돌이 화강암인지 혹시 알아? 경주 가본 사람. 불국사. 그 석가탑이나 다보탑 탑 본 적 있죠? 불국사에 있는 탑. 그 돌 보면 어때? 하얀 돌인데 검은색 점이 따다다닥 박혀있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다. 그죠? 학교 그런 데 보면은 이 창난간이나 이런 데 뭐 돌로 만든 조각상이 전부 다 그 돌이잖아. 그게 화강암이라는 돌이에요. 이 화강암이라는 돌은 약 1세제곱센티미터당 평균적으로 2.7g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돌에 속합니다. 조금 가벼운 돌이고요. 평균 35km 정도 두께예요.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데는 35km보다 훨씬 더 두껍겠죠. 그에 비해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그 제주도에 제일 흔한 돌 있잖아. 하르방 만드는 돌. 그 거무튀튀하고 구멍 숭숭숭 뚫려 있는 그 돌. 그걸 현무암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 현무암질이 많고요. 얘는 색깔만 검은 게 아니라 사실은 색깔이 검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륙지각보다는 해양지각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세제곱센티미터당 3g 정도, 조금 더 무겁죠. 그래서 사실 대륙과 해양지각이 따로따로 움직이다가 충돌하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없어지게 되거든.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대륙이동하고 배울 때 배울 거고요. 얘는 평균 두께가 5k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지각이고요. 진입파의 속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 곳을 모호면, 뭐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고 하고, 여기가 지각과 멘틀의라는 경계선에 위치하는 게 모호면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멘틀은 모면에서부터 깊이 2900km까지. 우리 지구 내부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그래서 멘틀은 모면에서 2900km까지. 따지고 보면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외핵이 2900에서 5100, 내핵이 5100에서 6400km까지란 말이야. 근데 이게 깊이로만 따져도 얘가 한 절반쯤 조금 안 되죠. 사실은 여 안에가 더 깊어 보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구는 구형이죠. 구다 보니까 얘가 전체의 80% 부피입니다. 즉 멘틀이 제일 양이 많아요. 깊이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고요. 멘틀은. 그러니까 화강암이나 현무암보다도 더 무거운 암석, 그리고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통 섬로감, 반려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 보면 속력이 쭉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외핵과 내핵.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5100km. 외핵은 S파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요. 내핵은 P파의 속력이 급증하죠. 갑자기 P파 속력이 확 뛰잖아. 맞지? 네. 그래서 여기는 고체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도. 그렇죠. 사실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진도쯤 가면 우리가 이제 혼합물의 성질이나 이런 걸 배울 건데, 아까 말한 코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가 뭐냐면, 아까 외핵이 멈췄다 그랬잖아. 이 외핵이 계속 대류를 하고 순환해야 얘가 전자석의 효과를 내서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고 남극 북극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뭐 보호벽이 생기고 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미국 나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아주 특수하게 만들어낸 땅에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탐사선을 타고 외핵까지 들어가서 외핵의 일정한 간격으로 원자폭탄을 띄워놓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순차적 얘네들 터트리면 원자폭탄의 그 충격력으로 마치 물에 커다랗게 지진이 생기거나 하면 파도가 생기잖아. 그런 것처럼 이 원자폭탄을 터트려서 이 외핵을 대류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동시에 터트리면 안 되고 계산을 해봤더니 시간 순차적으로 팡팡팡팡 돌아가면서 터트려야지 물결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와. 막 그런 SF적인 상상이 가득한데,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코미디스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탐사선 만든 재료를 설명할 때 합금이라고 소개를 해요. 합금이랑 금속 여러 개를 섞여서 녹여서 만든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금속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단점이 하나 생겨요. 합금을 만들면 녹는 점이 내려갑니다. 지금 철과 니켈로 만들어져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액체인 곳, 온도는 더 높지만 압력이 더 높아서 고체로인 곳,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합금으로 탐사선을 만들면 들어가다가 다 녹겠죠. 영화에 나오는 과학적 오류. 이 감독들이 이과생이 아니라서 그래.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걸 성공해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전형적인 미국식.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인공을 되게 싫어했던 그 나이 많은 교수님이나 군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젊은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 지구를 우리 대신에 끝까지 잘 지켜달라고, 나는 여기가 한계니 하면서 자기 희생해가면서 살리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 뻔하게 미국식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죠. 너무도 뻔해서 너무 재미없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과학적 상상 몇 가지 해서 등등등 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미국식 어드벤처. 한 번 정도 보면 재밌음. 두 번부터 재밌음. 자, 요렇게 돼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핵이 더 뜨거워요. 대신에 물질의 상태라는 거는 온도랑 압력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핵은
더 뜨겁지만 압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고체로 굳어 있고 외핵은 액체로 녹아 있고 얘 때문에 지자기가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마저 필기 이제 추가로 더해 주시고 17쪽에 탐구 확인 문제 있죠? 한번 풀어봐 주세요. 16쪽에 있는 학습 내용 체크 하고요. 자, 23쪽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 지국의 기권을 나타낸 것이다. 기권이 사라지거나 얇아져서 대기의 온실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설명하고 기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온실효과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되게 시끄럽죠. 여러 군데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온실효과가 뭐예요? 한번 말해보자. 틀려도 돼. 여기서 말하는 건데 뭐. 원래 있잖아요. 외권에 있는 태양빛이 지구로 쏟아지잖아요. 그치?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0%는 바로 반사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반사가 되고 그 땅이나 바다 뭐 빙하 표면에서 반사되고 다 합치면 30% 정도 돼요. 그리고 땅에 흡수되는 게 한 50%, 공기에서 흡수되는 게 20%예요. 20 정도가 됩니다. 온실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온실 효과가 없을 때. 그러면 무한정 이걸 계속 받으면 땅의 온도나 공기 온도나 무한정 계속 올라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기는 자신이 받은 20을 그리고 땅은 자신이 받은 50을 밖으로 복사 방출을 통해서 그대로 뱉어내요. 요렇게 그냥 되면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으면 어떤 별과 온도가 제일 비슷해질 것이냐? 달이죠. 마치 달은 대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햇볕이 내릴 때는 정면. 영상 한 50도, 40에서 50도. 대신에 해가 비치지 않는 뒷면이죠. 그림자죠. 영하 60에서 80도. 그 우주복 있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갈 때 입는 옷. 막 되게 굵어 보이잖아. 이게 왜 굵냐면 쉽게 말하면 옷 안에 보일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이 도는 겁니다. 파이프가. 그래서 여기서 앞쪽에 햇볕을 받는 쪽이 뜨거워지고 뒤는 차갑잖아. 근데 이게 물이 계속 빙빙빙 돌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 받은 열을 뒤로 보내주고 여기서 식은 게 물이 앞으로 오고 해서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에서 20도 정도라 그래요. 지구 평균 온도는 영상 10에서 20도입니다. 그럼 지금 한 3, 40도의 이 온도를 누가 버텨주고 있는 거다? 공기가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실 효과가 있을 때는 어떤 그림이 되냐? 똑같이 태양이 100의 에너지를 쏘고
자, 반사 30 그대로, 지표 흡수 50 그대로, 대기 흡수 20 그대로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표에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간다? 대기로 함유가 돼요. 지표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게 한 2%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진 이 값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값이 105 정도가 여기서 갇혀서 돕니다. 그럼 105가 내려오니까 155가 올라, 거의 153이 올라가고, 한 105가 돌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머지가 올라가요. 68이. 항상 여기에 105의 에너지가 그냥 공기 중에 갇혀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이게 온실 효과예요. 열이 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에 한번 잡히고 공기가 가진 열을 다시 땅에 내려주고 합쳐서 돌고 있는 중에 나중에 빠져나가는 거지. 요런 효과 때문에 지구가 한 20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즉 뭐다? 지구계의 기권의 역할은 온실에 의한 보온 효과와 일교차를 줄여주는 거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달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 돼버린다고. 전체적인 온도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낮과 밤의 차이도 줄여주고. 됐죠? 자, 지구 2번 지진파의 장점과 단점. 자, 요거는 1번이었고요. 2번. 장점은 뭐가 있죠? 지구 정중심까지 모두 다 알 수 있죠. 맞지? 그리고 가장 범위가 지구 중심까지 전부 다 되고 가장 효율적인 탐사가 될 수 있잖아. 단점은 간접적이다라는 게 단점이죠. 왜? 지진파를 통한 탐사는 지진파의 속력의 변화의 결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진파가 내부로 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하는 정도를 어떤 상태와 동일할지에 대한 추정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지 그게 100%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린 상상하고 있는 거지. 자, 3번. A는 뭐죠? 그림에. A가 저 두꺼운 건데 대륙지각, B가 C가 멘틀, D가 모호면, 플레이밍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그죠? 자, A와 C의 경계인 D를 어떻게 알아내었다? 자, 요게 핵심 키워드죠. 지진파의 속력이 급하게 증가하기 시작. 그 말은
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암석층 물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자, 4번. 참고로 4번에 1번은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둡시다.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레만면. A와 B의 경계가 레만면. 요거 어디에 있냐면 18쪽에 있어요. 18쪽 오른쪽 편에. A와 B를 레만면. B와 C를 구텐베르그면. C와 D를 모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죠. B층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 액체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S파의 통과가 일어나지 않는다예요. 자, 그걸 알게 된 게 어디에 있냐면 18쪽 왼쪽에 있는 건데 봐봐. 여기에서 인공지진을 터뜨린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밀도가 균이라면 모든 지역에 직선으로 지진파가 전달이 돼야 돼. 근데 밀도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진파가 약간 요렇게 밖으로 휘어요. 그런데 여기 외핵 범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외핵에 닿지 않는 선까지 갈 수 있는 각도 한계가요. 이렇게 휘어지면서 외핵에서 각도 한계가 103도. 여기 정중앙에서 요 각이 103도라는 소리예요. 즉 0도에서 103도까지는 P파랑 S파가 모두 다 도달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안쪽일 때는 요게 굴절이 된단 말이야. 물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약간 요렇게 굴절돼서 요렇게 꺾여 나가요. 여기가 몇 도냐면 142도입니다. 그래서 142에서 180도 사이에는 P파만 도달이 되죠. 이 말은 무슨 소리냐? 103도에서 142도 사이 있죠. 여기는 지진파가 오지 못합니다. 여기를 암령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절되는 것 때문에 지진파가 오지 못하는 곳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부에 핵이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요렇게 연속으로 꺾여서 오겠죠. 그러면은 외핵만 지날 때랑 또 속력이 또 달라지잖아. 이걸 이용해서 아까 그 깊이들을 체크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한 것까지인지는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 알겠지? 특히 여기 암령대 암령대가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외핵의 액체라서 S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임을 알게 된 거죠. 요게 아까 말한 서술형 4번의 2번입니다. 알겠죠? 외핵이 액체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더라. 지하 2900km 밑에서 S파의 전달이 더 이상 되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24 파일 하나씩 꺼놔야겠다.